네,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저는 사실 이 회사를 잘 몰랐었는데 재작년이었나요? 도깨비를 드라마에서 이제 보게 되면서 저도 처음 부분에선 도깨비를 못 봤다가 중반부 가족들이 이제 보는 과정에서 저도 같이 보다가 이거 괜찮네, 재밌네, SF랑 뭐 이런 게 같이 그냥 들어있네, 되게 신박한, 공중파에서 볼 수 없었던 방식의 드라마들이구나. 그 이후로 좀 눈여겨서 관련 드라마들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별로 볼 시간이 없어요. 한가하게 앉아가지고 드라마나 보고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말 재밌는 드라마만 골라서 봤는데, 작년에 그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과 그리고 이제 도깨비, 그리고 응답하라 시리즈들, 그리고 남자친구,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알고 봤더니 제작사가 전부 다 스튜디오 드래곤이더군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간략하게 홈페이지에서 한번 볼까요? 웰메이드 드라마를 지향하고 있는 질적 향상과 더불어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 해서 CJ ENM으로부터 분사한 회사입니다. 1916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지금 대주주도 한 60%, 대다수 CJ ENM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서 오히려 이슈를 받고 있는 그런 회사죠. 비전, 뭐 CI, 뭐 드라마 드래곤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홈페이지는 처음 보는 거라서 쭉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트리플 W라는 드라마가 또 시작하려고 하고 있군요. 이거 임수정님 나오네요.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 신기하다니까, 이게 드라마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건가요? 6월 5일부터 시작했네? 어디서 하는 거죠? TVN? 수요일? 몰랐어요. 이런 드라마 하고 있는지도 몰랐네. 봐야겠다. 그리고 아스탈 연대기, 보이스는 벌써 이제 3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구해줘도 2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드라마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건 이제 진심이 닿다는 그 평행세계로 도깨비에서 이동욱과 유인나가 나왔었던 것의 연장선이었죠. 그리고 이제 왕이 된 남자, 광해, 영화에 썼던 것을 드라마로 만든 거고요. 박신혜, 현빈이 나왔던 아름브라 궁전의 추억, 그리고 남자친구, 신의 퀴즈도 시리즈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계룡선녀전, 그리고 제가 드라마를 진짜 잘 몰라가지고 미스터 선샤인, 이것도 좀 유명했었죠. 김태리, 이병헌 나왔었던 보이스도 2편이 나왔고요. 다른 건 또 잘 모르겠어요. 정말 드라마가 많군요. 굉장히 활발하게 드라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유기는 그 이승기가 전역하고 나서 만든 드라마였죠. 좀 유명했었고, 또 명불허전,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하던데. 드라마가 진짜 많네요. 가도 끝이 없네. 최근 드라마부터 예전 드라마까지 다 있는 것 같아요. 도깨비, 이게 좀 유명했었죠. 푸른바다의 전설이 그 전지현이 인어로 나오는 드라마였죠. 안투라지, 이거는 뭐 드라마 그 연예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해놓은 드라마인 것 같고, 굿 와이프, 이거는 미국 드라마? 미드를 한국에서 다시 리메이크한 드라마라고 들었습니다. 또 오해영도 꽤 유명했죠. 서현진이라는 걸출한 이 배우를 또 만들어낸 드라마였고, 처형도 진짜 끝이 없네. 계속 내려가네요. 진짜 많다. 근데 지금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 드라마들도 있어요. 진짜 처음 들어봅니다. 그치, 미생도 유명했었죠. 나쁜 녀석들도 저희 TVN에서 좀 봤던 것 같아요. 삼총사 이런 것도 있었네. 제가 좋아하는 공효진 님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네요. 이거 구해서 봐야겠다. 신의 퀴즈는 벌써 4편이고요. 드라마 진짜 많다.
연애조작단 시라노는 연극이었다가 영화로 나왔다가 드라마까지 나왔네요. 와, 정말 많다. 좀 한번 어디까지 가나 좀 이거 끝났다. 이제 여기까지. 와, 이거 지금 스크롤을 보면요, 야, 드라마를 정말 화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 기준이 이렇고요.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만 골라보자면 요거 찾아서 봐야겠네요. 임수정님 제가 좋아합니다. 구해저 2편과 어비스, 박보영님 나오는군요. 예, 보이스 3편, 이하나, 이진욱 나오고 있고, 권율님 나오네요. 종영된 거야 뭐 그렇고, 이제 글로벌, 여기 이제 표시는 안 돼 있는데, 넷플릭스에 현재 판매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동시 송출되고 있는 것이 이제 아스달 연대기죠. 커리어. 이거는 이제 지금 사람 뽑는 거, 예, 리크루시군요. 이건 지금 없고, 예, 이것도 없습니다. 뉴스룸이야 뭐 그렇고, IR 뭐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파트너만 좀 확인해 볼까요? 문화창고, 화엔담, JS픽처, A스토리, 스토리플랜트. A스토리가 그 킹덤을 제작해서 넷플릭스에서 전세계 송출을 했었던 시리즈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결국에는 파트너 자회사 혹은 관계사죠. 회사의 연역. 예. 여기 이제 회사 스토리가 쭉 있네요. 2010년부터 2010년 3월 CJ ENM 드라마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라는 거였고, 시네키즈가 유료방송 콘텐츠 대상, 2012년에 또 대상 뭐 이런 거 있었고, 미생 이게 좀 유명했었죠. 시청률 8% 최초 달성인가봐요. 예, 그리고 미생이 케이블 TV 방송 대상. 이때만 해도 드라마 하면은 그냥 다 지상파였죠. 예, 나중에 이제 점점 이렇게 케이블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드라마를 본격적으로 케이블에서 흥하게 만들게 됐었던, 예, 그런 원동력이 된 회사죠. 스튜디오 드래곤. 2016년은 도깨비로 행복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비밀의 숲 시청률 7% 달성. 죄송한데 제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11월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죠. 대략 한 1년 반 정도, 예, 흘러왔습니다. 자, 현재 지금 차트로는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요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몇 가지를 할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자면요. 네. 네, 몇 가지를 제가 좀 예습을 해가지고 왔어요. 보면은, 일단 OTT 사업이라는 얘기를 먼저 좀 시작해야 됩니다. 이 OTT는 오버 더 탑이라는 용어의 약자예요. 오버 더 탑입니다. 인터넷으로 콘텐츠를 프로바이딩 하는 서비스들을 오버 더 탑이라고 합니다. 뭐 많이들 쓰시죠. 옥수수라든가, 푸기라든가, 넷플릭스 같은. 넷플릭스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디즈니가 진출을 했고, 넷플릭스가 확장을 했죠. 넷플릭스라는 회사 그 자체가 뭐 예전에는 블록버스터랑 같이 뭐 이렇게 비디오를 빌려주던 이제 사업에서 인터넷에서 이제 스트리밍하는 서비스로 이제 바뀌게 됐죠. 특히 OTT 같은 경우에는 구글 동글이라든가 뭐 크롬캐스트 이런 것들 때문에 빠르게 또 확장이 됐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테레비로 TV를 켜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기존의 셋톱박스를 활용한 이런 케이블 TV만 가능했었다면, TV 자체에서 이런 스마트 TV라고 하죠. 뭔가 이런 앱을 실행을 해서 작동하게 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가능해진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된 테레비라서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동글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꽂아가지고 저도 집에서 쓰고 있습니다. 구글 크롬캐스트죠. 그거 한 2만원 3만원 밖에 안 돼요. 그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 TV가 스마트 TV예요. 저도 스마트 TV를 쓰고 있지만 느려요. 그 TV에 붙어 있는 그 앱을 이제 실행시키면 TV에서
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너무 느리고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것들도 이제 너무 느리고, 그게 안드로이드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확장성도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 크롬캐스트 같은 것을 이제 그 작동을 시키면 어떻게 작동하냐면, TV에서 외부 입력으로 구글 크롬캐스트로 이제 그 케이블 TV나 뭐 이런 거 연결하듯이, 비디오 연결하듯이 그렇게 이제 게임기 연결하는 것처럼 외부 입력으로 딱 연결을 하면 거기에 구글 마켓 같은 이제 화면이 딱 펼쳐져요. 거기에서 뭔가 이런 유튜브라는 앱을 다운받는다든가, 아니면 나스 같은 스토리지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거기에서 넷플릭스를 다운을 받는다든가 해서 넷플릭스에서 월정액을 가입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드라마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보는, 그런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외부 입력으로 접속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마트 TV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작동되는 겁니다. 게임기를 외부 입력에다 연결해서 게임기가 작동하는 것처럼 마치 그 TV가 이제 작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TV를 스마트 TV로 이제 바꿔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TV의 보급률로 인해서 OTT 사업이 확장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일대 획기적인 그 이제 계기가 됐었던 것은 동글 같은 것들의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비디오를 빌려보던 방식, 그때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비디오방 가가지고 이제 그걸 빌렸죠. 비디오방이 아니지, 비디오 대여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DVD를 대여하고, 또 블루레이를 대여하고 뭐 그런 형태였었는데, 현재는 이런 게 전혀 없죠. 오프라인에서 비디오를 대여한다는 거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걸 전부 다 이제 온라인으로 이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형태, 이제 이 서비스의 형태를 놓고 보자면, 기존에 불법 다운로드 하고 있었던 것들이 최근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 불법이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합법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가령 예전에는 토렌트 같은 경우 막 이런 거에서 막 불법 다운로드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리고 또 이런 이렇게 웹하드, 그런 데에서 이게 뭐 불법 영화들 이렇게 다운 받아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내면은 다운 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자체가 이용하기가 굉장히 간편하고, 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졌고, 그리고 서비스의 형태도 확장되다 보니까 이걸 그냥 합법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수익성이 개선되게 되고, 수익성을 확보하는 걸로 인해서 이게 이제 서비스의 품질이 다시 이제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영화나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뭐 이렇게 음악 같은 것도 MP3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게 음악을 이렇게 듣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이제 멜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유튜브 뮤직이라든가 이런 뮤직 서비스들을 유료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MP3를 어떻게 하면 다운을 받을 것인가, 어디에서 다운받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뭐 DRM을 어떻게 풀 것이냐, 그리고 뭐 휴대폰 A에서 다운받았는데 B에서는 어떻게 들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이 굉장히 많이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다운받아서 내 아이디로 로그인 해가지고 돈 내고, 합법적으로 그냥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 당연히 이제 이로 인해서 생겨났었던 현상들이, 기존의 서비스에 대한 무료라는 인식이 응당 대가를 지불해야겠다라는 형태, 이제 무료에서 유료로 넘어오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산업의 변화를 보자면, 기존에는 이거를 상품 경제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DVD나 비디오를 그걸 빌리거나 그걸 사죠. 비디오를 그냥 사가지고 내가 소장을 하고 이제 이런 형태였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공유 경제로 바뀝니다. 그 공유 경제가 책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렇게 빌려가지고 보고, 아니면 또 자동차도 이제 공유해서 사용하고 이런 형태였다면,
최근에 이 문화적인 트렌드 자체가 구독 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에 지금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구독 경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뭐 아침마다 뭔가를 나한테 이렇게 뭔가를 보내주는 이런 실질적인 상품들,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 거고, 또 저기 배달의 민족에서도 이제 유사한 아침마다 이제 과일을 배달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런 채소를 배달해 준다든가 이런 서비스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런 책을 대여를 해서 구독을 해서 이제 매달 어떤 거를 이제 보는 형태. 그리고 이제 서비스의 이제 이 안에서도 선순환 구조가 돼서 유료의 상품성을 유료의 수익성을 확보를 하게 되면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게 되고, 향상된 걸로 다시 서비스가 확장돼서 만족도가 올라가고 또 유료로 이렇게 확장되고 하는 선순환 구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들도 예전에는 미니 시리즈라든가 아니면 단편 드라마 이런 식의 형태가 많았다라고 하면,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뭐 베스트셀러 극장 막 이래가지고 MBC에서 매주 금요일 밤마다 1시간짜리 이런 단편 드라마 뭐 이렇게 마치 독립영화처럼 이렇게 서비스하는 그런 이제 형태도 있었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뭔가 시리즈물로 만들어서 뭐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죠. OSMU라는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드라마를 하나 만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 게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이트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현장에서 그걸 직접 이제 체험해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테마파크 형태를 만든다든가 이제 이런 걸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디즈니에서, 특히 이제 마블 관련한 산업이 원소스 멀티 위주로 굉장히 많이 확장되어 있죠. 이제 아이언맨이라는 영화 하나가 성공을 하고 나서 원래 아이언맨이라는 그 캐릭터 자체가 별로 잘 알려진 캐릭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번 성공을 시키니까 그로 인해서 뭐 캡틴 아메리카라든가 토르라든가 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영웅들의 영화도 만들고, 또 한 번에 이제 떼거지로 나오는 어벤져스도 만들고, 그걸로 어마어마한 이런 장난감이라든가 뭐 아니면 드라마 산업, 뭐 에이전트 카터라든가 뭐 에이전트 오브 실드 이런 드라마로 확장하기도 하고, 그걸로 뭐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거를 또 테마파크에 적용을 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로 인해 그렇게 이제 서비스하는 형태들의 라이센스를 이제 빌려주면서 라이센스만 주고 이제 돈을 챙기는 그런 형태로 확장되는 이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전반적인 사회 문화 자체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드라마 쪽만 조금 더 집중해서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한정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라마 쪽만 보자면 최근에 지상파 드라마들의 변화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 지상파 보면은 지금 SBS나 MBC는 월화 드라마를 이제 하지 않겠다, 폐지로 들어갔고요. 이제 KBS도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당 제작비를 보강을 해서 조금 더 이제 고품질로 만들어내겠다,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들이 특히 이제 TVN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제 아니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스달련대기는 넷플릭스에서 이제 방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스터 선샤인이라든가 아람브라 군전의 추억 같은 이런 텐트폴 드라마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텐트폴이라는 게 텐트폴이 그런 의미예요. 텐트가 이제 이렇게 쳐지잖아요. 그러면 텐트의 중간에 들어가는 요 이제 봉 같은 거, 요걸 하나 딱 세우고 텐트를 요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못질 땅땅땅땅땅땅땅땅 이제 이렇게 하는, 결국에는 이 산업이나 이 회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 중심축 같은 거, 텐트의 중간 지지대 이런 거죠. 중심축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중요한 캐시카우가 되는 드라마들, 소위 말하는 대박 상품들을 텐트폴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게 드라마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텐트폴 상품들이 여러 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제작사 입장에서는 드라마가 다 되고 나서 이 정도의 완성도가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다가 선판매를 합니다. 먼저 팔아요. 드라마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가 뭐 송중기도 넣고 그리고 뭐 장동건도 넣고 뭐 김옥빈도 넣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성공시켰었던 드라마들에 비해서 이제 그거 이제 좋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좋은 드라마를 만들겠다. 그리고 제작비를 뭐 500억 이상 투입하겠다. 예, 돈도 많이 투입하고 이제 거의 뭐 블록버스터급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넷플릭스에 선판매를 하면서 동시 송출을 하는 거죠. 그냥 1회부터 전부 다 이제 다 끝나면 결말 다 알고 나서 사다가 외국에서 방영하고 그러면 저거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다 이제 미리 알고 보는 거잖아요. 재미가 없겠죠. 예, 아예 그냥 1회부터 선판매를 해서 거기서부터 수익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제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드라마를 아직 이제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선판매를 해서 돈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 돈을 기반으로 드라마를 계속 이제 앞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스달 연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드라마가 망했다. 뭐 그리고 뭐 시청률이 완전히 박살이 났다. 그리고 뭐 왕자의 게임을 아류했다. 거의 뭐 그냥 다 복사했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 보면 제가 이 드라마를 이제 아직 보진 못했어요. 아스달 연대기를 보진 못했는데 제가 한 편인가 2편인가 1편인가를 좀 보다가 그때 무슨 방송 딱 들어가기 직전이라서 조금 이제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가 중간에 끊었는데 저는 되게 호기심 있게 봤거든요. 왜냐면 저는 왕자의 게임을 못 봤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스달 연대기를 딱 보니까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뭔가 이런 특수 효과들도 좀 잘 돼 있고, 예,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도 나오고, 또 연기력들도 좋으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굉장히 많은 그 네거티브한 의견들로 인해서 아스달 연대기가 완전히 망했다. 그리고 주가까지 폭락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뒤져보다 보니까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들도 막 앞다퉈서 나와요. 막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리포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TV라든가 이런 미디어 매체들 이런 그 증권 분석하는 관련 뭐 이런 업체들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의견이 막 쏟아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죠. 이제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건가, 예, 그런 의심을 가지면서도 이제 좀 객관적인 관점으로 좀 봤거든요.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BEP라고 하죠. BEP가 이제 그 손익분기점인데요. 내가 만약에 50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500억을 투자를 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100억밖에 회수를 못해요. 그러면 망한 거죠. 근데 웃긴 거는 이 500억이 이미 확보됐다는 겁니다. 야, 이게 참 핵심인 거예요.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의 현재 상황을 보면 500억, 정확히는 540억 정도인데 이게 아마 530억 정도 투자했었던 그 예전 태왕사신기랑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당시의 물가와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태왕사신기가 조금 더 제작비가 많이 들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540억 정도의 투자로, 예, 드라마에서는 거의 역대급인, 예, 그런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 저렇게 돈을 많이 써놓고 저렇게 좋은 배우들을 데려다 놓고 망한 거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그건 사람들의 기우예요. 500억을 투자를 해서 500억, 그러니까 손익분기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망하는 건데 이미 거의 다 확보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얘는 시즌 1이라는 거예요. 확고하게 시즌 1, 시즌 2를 만들겠다. 시즌 2가 확정입니다. 시즌 2를 무조건 가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시청률을 좀 보시면, 시청률을 잠깐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시청률입니다. 6월 2일부터 한번 보죠. 2회차는 7.3%, 3회차는 6.4%, 4회차는 7.7%, 5회차는 5.8%. 지금 이게 일정한 특징이 있어요. 자, 짝수는 시청률이 높아요. 홀수는 시청률이 낮습니다. 저게 왜 그러냐면, 저게 짝수날은 일요일이죠.
홀수날은 토요일입니다. 자, 토요일 시청률, 경쟁사 시청률을 잡아먹을 만한 거. 토요일에 정글의 법칙을 해요. 아는 형님을 합니다. 거기에 밀려가지고 시청률이 살짝 떨어져요. 6.4%, 5.8%, 5회차와 7회차가 5.8%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해서 이게 드라마가 총 파트 1, 2, 3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난주까지 파트 1이 끝나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어제죠. 어제와 오늘 파트 2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시청률이 파트 2로부터는 뭔가 이제 좀 바뀌어야 되니까 사람들의 이제 이런 기대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청률이 지난주와 그냥 동률을 찍었습니다. 5.8%. 그러니까 파트 2로 넘어가서 자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배경 설명만 하느라고 별로 재미가 없었으니까 이제부터 좀 재밌어질 거예요 라고 이제 파트 2를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시청률이 별로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시청률이겠죠. 6월 23일의 시청률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필요하긴 한데, 자 일단 일요일은 경쟁 작품이 그 미웃의 하나예요. 그 미운 우리 새끼인가요? 예, 그거 그 저기 뭐야 저기 신동엽님 나와가지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시청률로만 보자면 기존의 다른 드라마들의 초기 시청률과는 일단 비슷하다. 그래서 드라마의 형태가 원래 초반에는 시청률이 좀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좀 올라오는 이런 형태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아스달련대기 같은 경우는 시즌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즌 1이 다 끝나고 나서 시즌 2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게 속도가 조금 더 느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배경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런 그 다지기를 다 끝내놔야 이제 막 긴박한 상황으로 막 넘어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손익분기점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 넷플릭스에 판매한 것만 계산을 해도, 지금 넷플릭스에 아까 여기 텐트볼 드라마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선판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미 비비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정치예요. 그러니까 540억을 투자를 했는데 넷플릭스가 540억을 줬다는 거지. 지금 540억 정도를 줘가지고 이미 투자 대비 제작비는 다 뽑았다는 겁니다. 시즌 1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PPL 상품들입니다. PPL을 해서 그 안에서 뭔가 이런 좋은 효과를 내가지고 이제 광고 수익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이제 이러려면 시청률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시청률 확보가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소스 멀티 유저로 이게 뭐 정말 잘 됐다 그럼 무슨 뭐 모바일 게임 같은 거 하나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아스달련대기 특별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옛날 뭐 이런 잘 나갔던 드라마들처럼 이런 영화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극장에서 상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원소스 멀티 유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 근데 현재 시즌 1만 보자면 시즌 1은 손익분기점에 이미 도달을 한 걸로 봐도 무방하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즌 2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즌 1에서 전체 제작비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0%인가요? 제가 좀 정확한 퍼센트를 못 적어왔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커요. 물론 배우들에게 줘야 되는 개런티라든가 뭐 아니면 고정비로 나가는 이런 비용들이 분명 존재하겠지만 그거는 시즌 1이나 시즌 2나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전체 제작비의 대략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하는 세트장, 이 오산에다가 세트장을 만들었는데 이 세트장을 시즌 2는 그대로 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 1보다 시즌 2의 제작비가 줄겠죠. 그러면 이미 시즌 1은 넷플릭스에 판매를 해서 그만큼을 다 뽑았고, 시즌 2는 제작비가 그거보다 더 싼데 원래 시즌 1, 시즌 2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다음 시즌으로 확장해 나갈 때마다 이 판매 가격이 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특히 왕좌의 게임 같은 경우에도 시즌 1과 시즌 2는 적자였고요. 시즌 3부터 수익으로 전환됐었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지금 이제 미국 드라마가 특히 시즌제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시즌이 이런 반복되게 되면서 그만큼 큰 수익을 냈었던 왕좌의 게임 같은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또 디즈니에서도 드라마 산업에 본격 뛰어들었고 OTT가 전 세계적인 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환경에서 킹덤을 제작한 A스토리도 이제 시즌 제로 가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고, 스튜디오 드래곤, 발음이 어려워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아스탈연대기를 통해서 시즌 제로 이제, 수익성을 개선하겠다.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한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뭐 이거는 조금 이제 멀리 간 얘기인 걸 수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시즌제를 진행을 했었던 이런 경험들이 있는 제작사, 이런 게 또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그럼 시즌제를 누가 해봤느냐. 그러니까 드라마 1, 드라마 2, 드라마 3 이런 것도 있고요. 시즌 1, 시즌 2, 시즌 3 아예 계획해서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제 응답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1편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이제 2편을 찍고 싶은데, 뭐 이런 출연진들의 일정이 잘 안 된다든가, 아니면 뭐 계약이 잘 안 돼가지고, 뭐 전체 10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7명만 뭐 캐스팅이 됐다. 그럼 나머지 3명은 결국엔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아예 그냥 처음부터 종식시키기 위해서 시즌2, 시즌3를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계약서에 아예 그냥 포함을 해서 계약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뭐 시즌1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시즌1이 잘 되면 시즌2에서는 뭐 얼마간의 개런티를 올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아마 했지 않았을까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즌2, 시즌3 가는 동안에 뭐 죽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네, 죽어서 이제 드라마에서 하차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제 다른 이제 고정으로 출연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시즌2, 3에 이제 나오겠죠. 제작비 자체는 시즌 1이랑 비슷할 거고 이제 개런티들은 비슷할 거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운영비라든가 그리고 뭐 넷플릭스에다 판매하는 그런 과정들 뭐 이런 것들도 아마 거의 다 비슷할 건데 중요한 부분 세트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즌 2 제작할 때 많이 줄어들 거다. 그러면 그만큼 스튜디오 드래곤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결국에 시즌 1보다 시즌 2를 더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거고, 시즌 2를 팔았는데 제작비는 오히려 줄어드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PPL과 그리고 줄어든 제작비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이런 수입과 뭐 이런 걸, 그리고 또 시즌 2로 넘어가게 되면서 원소스 멀티유즈를 활용한 뭐 다양한 사업 확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업은 더 이제 유연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 놨다. 그리고 향후 디즈니라든가 넷플릭스 자체 제작하는 뭐 이런 형태에서도 시즌제 드라마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봤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증권사 리포트들의 의견으로 좀 되어 있어서 이것도 참고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차트인데요. 차트의 형태만 보자면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의 현재 자리는 최근 들어서는 저점에서 거래량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개인의 수량이 좀 많이 늘어나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좀 많이 빠져나가는 상태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이탈이 본격화 시작했었던 것은 작년 중순부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슬슬 빠지기 시작하다가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기관의 보유수량이 급격하게 빠집니다. 기관이 빠지게 되면서 기관이 빠지게 되는 구간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이제 초록색 선이 기관인데요. 기관이 빠지게 되면서 급격하게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줬어요. 최근까지도 기관은 계속 매도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최근 개인들의 보유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주가가 일단은 멈춰있는 그런 형태를 띱니다.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전체 차트입니다. 그러면 최초 상장했을 때의 가격을 보면 55,300원에서 상장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상장을 해서 주가가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올랐던 거 이제 여기까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고점 찍었었던 123,000원까지의 흐름을 보자면 이게 이제 전체 차트 최저점과 최고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선은 대략 한 88,000원 정도 그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매물대를 좀 보면 어느 가격대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됐는가 보면
공교롭게도 현재 가격대가 1등입니다. 현재 가격대가 가장 큰 거래량이 진행이 됐었던 가격이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가장 많았었던 구간이 최초 상장을 했었을 때 당시의 시점이고, 지금 또한 그 가격대에 머무르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하락이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71,000원이라는 현재 가격 자체가 좀 유의미한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매물대는 92,000원대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량을 만들어 놨고, 그 이후에 지금 90,000원대의 가격이라는 의미는 오랜 기간 동안 이 가격대에 머무르면서 거래가 일어났기 때문에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8년 초반, 그리고 중간에 지지대가 발생했었던 두 번의 구간, 그리고 하락이 진행되면서 추가 하락이 발생될 때까지 약 한 5개월 정도 이 가격대에 머물렀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매물대는 항상 그 가격에 물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 부근이 오게 되면은 매도세가 생겨날 수 있는 특징이 생기죠. 그러면 저점에서부터 올라가서 87,000원대 부근이 오게 되면은 여기를 빠르게 뭔가 큰 호재가 발생해 가지고 이 구간을 자, 빨리 지나가실게요 하고서 이렇게 10만원까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한 이 구간에서 저항대를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상되는 저항대인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저항대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저점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서 더 내려가겠다. 물론 여기보다 이제 현재 가격보다 이제 매력이 없다. 매수보다 매도의 힘이 조금 더 강해진다라고 하면 7만원대를 이탈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1차적인 가장 많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가격이 멈춰 있고, 그리고 거래량의 형태가 상장일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물량이 많기는 하지만, 지금 주가의 하락 자체가 과도하다라고 판단하는 많은 수급의 주체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거래하는 과정이 굉장히 단순하게 일반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71,000원대, 물론 이 아래쪽에 68,000원이라는 이제 수급이 들어왔었던 구간 자체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부터 현재 가격에서부터 65,000원까지 대략 한 7% 정도의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깊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은 만약에 전략으로 짜보자면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월요일 날 바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대략 한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조금만 더 잡아서 대략 한 7만원 정도까지 7만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매도를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들어가서 단타로 들어가는 것이 일단 가능하고, 그러면 어쨌든 7만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7만원이 깨졌을 때 매도를 하겠다, 그런 전략으로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조금 더 밀리는 것을 확인하겠다 라고 한다면 아래로 내려가서 66,000원이 깨지는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오는지 그걸 노려서 66,9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66,900원 부근에서 손절을 잡고 들어가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 더 지금 당장 사는 게 아니라 안전한 구간에서 접근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는 21선 기준으로 21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거래됐었던 가격보다 아래쪽에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면 그냥 주가가 21선 위로 올라가면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74,000원대, 75,000원대가 가능할 것 같고, 자연스럽게 21선 위로 올라가면서 수급이 최초 들어왔었던 가격대 74,000원 부근을 올라서게 되는 그런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74,000원에 매수를 해서 이제 74,000원이 언젠가는 오겠죠. 74,000원에 매수를 해서 대략 21선 혹은 5일선이 깨지는 75,000원 부근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손절은
매수 가격은 74,000원, 그리고 손절은 7만원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 종목이 매도해야 되는 자리는 두 번째 매물대 구간인 대략 87,000원 구간까지 상승을 노리고 거기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손절은 이제 요 채널 라인을 지금 그렸기 때문에 74,000원에서 7만원까지 하락하게 되면은 대략 마이너스 한 4%, 4%에서 마이너스 5% 정도 손절을 감소하고 위로 18%를 노려서 들어가는 전략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 74,000원부터 88,000원까지의 거래는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그림판에서 설명한 모든 과정은 다 장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다른 드라마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아스탈련대기의 시즌 1에 국한돼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시즌 2와 이제 아마도 이게 분기로는 2분기와 3분기에 나눠서 매출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요 얘기가 완전히 정리되는 이제 2분기나 3분기 거가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9월달, 10월달 그 정도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중기나 장기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혹은 장기로 올해 말까지 사업보고서까지 노리겠다라고 하면 계속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거래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대 형태이기 때문에 7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기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걸 잡아드린 거고, 중기나 장기 관점에서 보자면 87,000원을 넘어서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87,000원이라는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목표가 12만원 부근까지도 가능하겠다. 그럼 여기 가격이 최고점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11만원에서 105,000원 정도를 보고 장기로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근데 장기라는 것이 사놓고 그냥 존버하시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고팔고를 반복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고 팔아야 되느냐는 몇 가지 거래의 기준이 좀 있어야겠죠. 그건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주식으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요 동영상 하나에서 뭐 30분 만에 설명을 다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서 사고팔고 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술적 분석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74,000원대에서 최대 12만원 여기까지 본다면 약 한 67%의 수익 구간이 가능하겠다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수익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절대 잃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죠. 욕심내지 마시고 어느 방향이 됐던지 7만원이 이탈이 7,500원이었으면 좋겠는데요. 7,500원, 7만원이 이탈되게 되면은 어쨌든 손절 혹은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좀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장기적인 흐름으로 또 보자면 초장기적인 흐름이죠. 지금 IR 추정치로 나와 있는 형태로는 2018년 매출액 3,796억에 영업이익 399억인데요. 올해 매출액이 4,846억, 영업이익 579억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0년은 5,731억, 840억의 영업이익이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50%의 성장, 올해죠. 올해는 작년 대비 50%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내년은 작년 대비 거의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또 코스닥 우량주입니다. 코스닥 150에 속해져 있고 시가총액이 2조가 넘습니다. 이 종목 PBR은 4.97에 PER도 55.63으로 꽤 높지만 앞으로의 성장세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제가 아까 지분율을 좀 틀렸네요. 60%라고 알고 있었는데 CJ ENM의 지분율이 71.3%입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이번 아스달연대기의 성패로 인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주가가 좀 내려가 있지만, 아스달연대기의 SF 그 특수효과를 담당했었던 덱스터는 역으로 오르고 있어요. 예, 이 종목 또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이제 돌파 구간이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지금 돌파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아스달연대기가 잘 되든 안 되든, 뭐 잘 되면 더 좋겠지만, 일단 특수효과를 활용을 하고 제작비에 포함이 돼서 그 제작비를 덱스터에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덱스터는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오르고, 횡보, 다시 오르고, 횡보, 이런 형태에서 다시 오르려고 8,800원대를 돌파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종목 또한 덤으로 말씀드리면, 차트로만 설명드리자면, 현재 고점 대비 저점에서부터 상승폭이 상승 전환으로 유력한 형태가 나와 있고, 9,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9,000원 돌파에서 매수를 해서 대략 한 8,500원대 11선 정도가 되거든요. 11선 정도가 이탈되게 되면 거기에서 손절하시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손절을 하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9,000원에서 사서 8,000 한 요 정도, 한 마이너스 6% 정도 손절을 잡고 9,000원 위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 위로는 대략 한 2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덱스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력도 있지만, 또 덱스터가 작년에는 또 신과 함께로 또 핫했던 종목이죠.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올랐다가 또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하향의 형태를 보이고는 있으나 지금 장기적인 트렌드를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돌파했다가 내려왔다가 살짝 돌파했다가 내려왔다, 이런 형태를 계속 띄고 있어요. 만약에 9,000원에서 만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번에 우상향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9,000원에서 만원대를 돌파한 다음에 8,000원대를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추세가 완전히 바뀌어서 데칼코마니 형태가 되겠죠. 요 하락삼각형을 뒤집어서 상승삼각형으로 넘어가는 우상향 패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덤으로 스튜디오 드래곤과 더불어 덱스터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튼 오늘 설명드린 스튜디오 드래곤은 기준을 명확히 가정하세요. 내가 단기로 거래를 해보겠다 라고 하면 단기로만 거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내가 단기로 사고 팔면서 장기로 보겠다 라고 하면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고 단기로 사고 팔고를 반복하시면 좋겠고,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장기로 끌고 가야겠다,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는 이 회사가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쭉 끌고 가야겠다라고 하면 소량으로 사셨다가, 만약에 내가 한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샀다가 주가가 쭉 빠져요. 한 5만 원, 한 4만 원, 여기까지 쭉 빠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정도까지 가서 뭔가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생겨났을 때 거기에서 다시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사게 되면 마이너스 30%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뭐 대략 한 이제 내가 산 것에서 추가로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0%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이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추가 매수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고 들어가면 향후에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부담이 없겠죠. 이거를 마틴게일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는데, 이제 물타기라고 하죠. 요 위에서 이제 뭐 샀다가 주가 조금 내리니까 여기서 또 샀다가 또 내리니까 또 샀다가 조금 오르니까 못 팔았다가 또 내리니까 또 샀다가 이렇게 계속 사는 것이 가능한데, 그 카사노바가 마틴게일이라는 요 방법으로 거래를 해서 돈을 꽤나 많이 벌었다가 결국에는 망한 이유가 계속 내리게 되면 계속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한대로 내리게 되면 무한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가들은 이런 비중 관리를 거의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400만 원 사시거든요. 그러면 한 2번 사면 끝나요. 근데 또 계획이 없어요. 어디에서 사겠다,
그리고 뭐 모멘텀을 분석하는 것도 그냥 다 천차만별, 자기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냥 지금 싸네, 그러니까 그냥 덜컥 이렇게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예 그냥 접근하시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단기로만 거래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7만원 혹은 7만500원 라인에다가 정확하게 스탑로스 라인을 딱 걸어 놓으시고 거기서 딱 자르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저 위에서 물리신 분이라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서 똑같이 1,500원이 깨지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하신 것만큼만 파시고 기존 물량은 장기로 끌고 가면서 주가가 더 내리면 대략 마이너스 30%를 찍었을 때 그때마다 본인이 매수하신 양의 2배수만큼, 내가 100만원을 샀다 그럼 100만원을 더 사고, 내가 만약에 200만원을 샀다 그럼 200만원을 더 사서 이렇게 끌고 가는 형태, 그런 게 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내가 너무 많이 샀다 그러면 7만500원이 깨질 때 기존의 추가 매수를, 아니 기존 물량에 추가 매수를 하셨을 거고 추가 매수한 것을 잘라내실 텐데, 그 타이밍에 기존 물량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60%를 샀다, 근데 추가 매수를 한 20%를 사봤어요. 근데 7만500원이 깨집니다. 그러면 20% 정도를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60% 가지고 계시는 분량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절반 정도를 파셔서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를 하시다가 나중에 저점에서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나오거나 아니면 수급이 좀 붙었을 때 거기에서 재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는 그 가격대가 대략 7만500원 정도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뭐 어마어마한 수급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6월 19일부터 지속적인 매도세가 1차적으로 멈췄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와 있다 볼 수 있어요. 1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10억 단위거든요. 그래서 14억, 29억, 21억, 12억 요 정도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외국인은 21일에 한번 매도를 했고 기관은 잠깐 좀 쉬었지만 이 이후의 흐름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7만500원이 지켜질 것인가 아니면 반등을 할 것인가, 이게 깨질 것인가, 그것이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다 보니 특히나 요 주요 수급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함께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